어르신, 눈 떠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병원 응급실에 연락 좀 해주세요. 빨리요. 재주는 노인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없었어요. 심정지였습니다. 재주는 즉시 노인의 가슴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얼어붙은 눈밭 위에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팔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가슴에는 총상 흉터가 가득했고 목에는 낡은 군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 왜 이런 것들이 있는 걸까요? 대체 이 노인은 누구길래 이 병원 앞 눈밭에 버려진 걸까요? 그리고 재주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을 살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일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백사는 아내 순복의 신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55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내가 아프다고 소리를 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순복은 이불을 걷어찬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황급히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찾아 겨드랑이에 끼우자 40도가 넘는 숫자가 떴습니다. 순복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빠르게 끊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백산이 아내의 볼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순복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겨우 실눈을 뜬 아내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백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80년 인생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 무서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백사는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주소를 말할 때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백사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5분은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백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순복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55년 전 결혼식 날 잡았던 그 따뜻한 손이 지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백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삼켰습니다. 지금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순복의 상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했습니다. 대원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폐혈증 쇼크 의심 환자 미래의료원으로 이송합니다. 중환자실 준비 요청합니다. 백사는 구급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그는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진 순복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백사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약한 맥박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순복을 인계받았습니다. 백사는 응급실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사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급성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예요. 지금 당장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면서도 동시에 멀게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 집중치료. 그 단어들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요,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서는 먼저 원무과에서 보증금 수속을 하셔야 해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3천만 원. 백산의 귀에서 그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폐지를 모아 하루에 버는 돈이 10,000원 남짓인 그에게 3천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백사는 그 봉투를 소중하게 쥔 채 원무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번쩍번쩍 빛났고 곳곳에 화분과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백산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해진 점퍼에 낡은 고무신 차림이었으니까요. 급하게 구급차를 따라오느라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한 모습이었죠. 수레 안에는 서류 봉투와 낡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백산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불쾌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산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내였습니다. 창구 너머로 50대 중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명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는 백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반말보다 더 무례했습니다. 백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보증금 수속을 하러 왔습니다. 명희는 서류 봉투를 힐끗 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해진 모서리.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 가능해요. 백사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명세서였습니다. 영문으로 된 서류에는 백산의 영문 이름과 함께 여러 자리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내려고 해요. 은행에 연락하면 해외 인출 가능할 거예요. 명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여기가 무슨 은행인 줄 아세요? 그리고 이런 거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프린트하면 되거든요. 백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진짜 서류예요. 수십 년 전에 받은 거라 좀 낡았지만 명희는 서류를 창구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병원은 사기꾼한테 당해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아요. 그게 규정이에요. 백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아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한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치매 약 드시는 거 아니에요. 과대망상 증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헛된 서류 들고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백산이 보는 앞에서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 누렇게 바랜 종이가 4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백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백산에게는 매우 소중한 서류였습니다. 그것이 눈앞에서 조각조각 찢어졌습니다. 백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전에 외워둔 번호였습니다. 대체 어디에 거는 전화인지, 왜 이 순간에 전화를 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백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랙팬서 코드 7422 긴급 발동. 블랙팬서 7422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폐지를 줍는 80세 노인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군사 암호 같기도 하고 비밀 조직의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전화 사기까지 치시네요. 됐어요. 보안팀 부를게요. 명희가 전화기를 들어 보안실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보안요원 2명이 원무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백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할아버지요. 사기 서류 들고 와서 행패 부리고 있어요. 내보내주세요. 명희의 말에 보안 요원들이 백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백산은 저항하려 했지만 80세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제발, 제발이요. 백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산을 질질 끌고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놔주세요. 우리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백산이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정문을 나서더니 백산을 눈 쌓인 인도 위에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백산의 몸이 축축한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보안 요원 중 하나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백산은 눈 위에 엎드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폐지술에는 저만치 넘어져 있었고 서류 조각들은 바람에 흩날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눈이 점점 거세져서 이제는 폭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백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가슴속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55년을 함께한 사람이, 가난한 시절에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협심증, 몇 년 전부터 그를 괴롭혀온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통증은 달랐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백산은 눈밭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볼에 닿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환한 웃음, 아이를 안고 있던 따뜻한 모습, 오늘 아침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창백한 얼굴. 백산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순보가 미안해.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백산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아무도 이 노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로비와 눈 속에 쓰러진 노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백산이 눈밭에 쓰러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폭설은 점점 거세졌고 노인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누군가는 노숙자가 술에 취해 쓰러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백산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 위에 내려앉아 녹지도 않았습니다. 체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었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심장은 점점 느리게 뛰고 있었습니다. 중증 저체온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에서는 인턴 의사 재준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응급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을 붙이지 못한 터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정문 앞 눈밭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주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재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세차게 날리는 가운데 재주는 쓰러진 사람을 향해 뛰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해진 점퍼를 입은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 위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재주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좀 보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주는 노인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경동맥을 확인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재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준은 노인의 몸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축축한 눈밭 위에 반듯하게 눕혔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노인의 등 아래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깍지 끼어 노인의 가슴 한가운데에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리듬으로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깊고 빠르게 눌렀습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30번 압박하고 노인의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한 뒤 인공호흡을 2번 실시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 다시 인공호흡. 재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차가운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등은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재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병원 응급실에 연락 좀 해주세요. 심정지 환자예요. 들것 가지고 나와달라고요. 행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재주는 다시 가슴 압박에 집중했습니다.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멈추는 순간 이 노인의 생명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압박하던 중 재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목에 걸린 금속 사슬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낡았지만
분명히 군번줄이었습니다. 제주는 의아했습니다. 요즘은 군번줄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래된 것이라면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의 셔츠가 압박 과정에서 헤쳐지면서 가슴이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둥글고 움푹 파인 흉터. 제주는 그 흉터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총상 흉터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과 어깨에 걸쳐 최소 서너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폐지를 줍는 것처럼 보이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군번줄과 총상 흉터라니 전쟁을 겪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궁금했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는 다시 심폐소생술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병원 안에서 응급의료진이 들것을 끌고 뛰어나왔습니다. 간호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준 옆에 무릎을 꿇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신 선생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했고요. 한 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중증 저체온증도 의심됩니다. 간호사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 노인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기계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였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응급구조사가 외쳤습니다. 제준이 손을 떼자 기계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노인의 몸이 움찔 떠올랐다가 다시 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노인의 몸이 다시 움찔했습니다. 제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약하지만 있어요. 제주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노인의 체온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처치가 시급했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제준도 함께 뛰면서 들것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귀를 스쳤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노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의사로서의 책임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의료진은 노인을 응급실 침대로 옮기고 즉시 저체온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수액을 연결하고 담요를 덮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제주는 침대 옆에 서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싸며 체온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주는 왠지 자신의 말이 전해졌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노인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진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주는 수액 속도를 조절하며 노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맥박은 아직 약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체온도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재주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명희는 침대에 누운 노인을 보자마자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요. 그녀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환자 뭐야? 왜 여기 있어? 재준이 대답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입니다. 병원 앞에서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 그 노인이구나. 명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보안팀을 시켜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죠.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이 사람 보험도 없고 보증금도 못 내는 사람이야. 아까 원무과에서 사기 서류 들고 와서 행패 부리다가 내보낸 사람이라고. 재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 방금 심정지에서 겨우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명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 15분 후에 VIP 환자가 온다고. 국회의원 부인이야. 경미한 소화불량인데 특실 배정하고 최고급 대우로 모셔야 해. 그러니까 이 노인 치료 중단하고 자리 비워. 재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화불량이요. 소화불량 환자 때문에 심정지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건 안 됩니다. 이분은 지금 중환자예요.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명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너 인턴이지. 아직 정식 의사도 아닌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말하는 거야? 돈 없는 환자 하나 살린다고 병원이 유지되는 줄 알아. 재주는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과장님, 응급 환자는 돈이 있든 없든 일단 치료해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명희가 비웃었습니다. 콧방귀를 뀌듯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병원 망해. 현실을 알아야지. 이 노인 하나 치료해봤자 병원 측에 떨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어. 오히려 손해야. 그런데 VIP 환자는 달라. 한 번 잘 모시면 몇 천만 원은 기본이고 인맥도 생기고 병원 평판도 올라가. 그녀는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노인네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얼마 안 남은 목숨이야. 그 귀한 의료 자원을 이런데 낭비할 필요가 있어. 재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환자는 평등하다. 의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 모든 가르침이 지금 눈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따질 순 없습니다. 재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명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지키는 겁니다. 재준은 노인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이 노인을 해치려면 자신을 먼저 넘어가야 한다는 듯이요. 명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20대 후반의 인턴 따위가 자신에게 대드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보안팀 불러서 너까지 같이 내보내줄까? 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침대 앞에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인턴 신분으로 원무과장에게 대든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자칫하면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꿈이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라니. 그건 의사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희가 전화를 걸려던 그 순간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선배 레지던트인 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환자분 상태가 정말 위중해요. 최소 한두 시간은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너도 이 인턴 편 들 거야. 명희가 쏘아붙였습니다. 도연은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요. 만약 지금 치료를 중단했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 병원 책임이에요. 응급환자 방치 혐의로 소송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가 걸렸나 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소송을 걸 능력이 있을 리 없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자신에게 불똥이 튈 수 있었죠. 좋아. 딱 1시간 줄게. 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이 노인 상태가 안정되면 복도로 옮겨 VIP 환자 병실 확보해야 하니까. 그리고 보호자 연락해서 보증금 납부하라고 해. 그거 안 되면 치료 중단이야. 알겠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재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신 선생님 괜찮아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선배님. 별 말씀을요.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윤 과장님이 무서운 분인 건 알죠. 병원장이랑도 친분이 있어서 막 나가는 건데. 재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병원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의 비위를 거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주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소리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할아버지,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재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준은 자꾸만 노인의 목에 걸린 군번줄과 가슴의 총상 흉터가 눈에 밟혔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폐지를 줍는 초라한 행색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재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노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의사로서의 사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준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노인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찾고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재주는 노인의 소지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낡은 휴대폰 하나와 찢어진 서류 조각들, 보호자 연락처를 찾을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고 잠금이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노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도 찾지 못했고 보증금은 당연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노인의 낡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긴급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잠금 패턴이 떠 있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뭐라도 있어야 할 텐데. 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 있었죠. 시간 다 됐어. 보호자 찾았어? 아직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노인을 끌어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이 환자 복도로 옮기세요. 응급실 침대는 VIP 환자용으로 비워야 해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제주는 본능적으로 노인의 침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 아직 상태가 불안정해요. 지금 옮기면 위험합니다. 비켜. 이건 병원 방침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를 땅에 단단히 붙이고 침대를 등지고 섰습니다. 못 비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의사? 너 아직 인턴이잖아. 의사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 무슨 의사야? 명희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재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사람 목숨을 내팽개칠 순 없습니다. 이 환자를 옮기려면 저를 먼저 옮기세요. 명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대드는 인턴은 처음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명희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인턴도 같이 내보내요. 환자 치료 방해하고 병원 질서 문란하게 했으니깐. 보안 요원들이 재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재준은 저항했지만 건장한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침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놔주세요.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재준이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습니다. 명희의 권력이 무서웠던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수액줄을 바라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수액을 빼버리려는 것처럼요. 이 노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알아. 아까 원무과에서 사기 서류 들고 와서는 행패 부리고 코드가 어쩌고 헛소리하고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재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코드요? 무슨 코드요? 몰라. 블랙 머시기. 펜서인가? 742인가? 군대 용어 같은 거 중얼거리더라고. 완전 치매 노인이야. 블랙팬서 742. 재준은 그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옮기면 환자가 죽습니다. 제발이요. 재준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죽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그냥 노숙자라고.
보험도 없고 가족도 없는 노인이잖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거의 부서질 것처럼 세게 열렸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모두 체격이 좋았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죠. 선두에 선 남자가 양복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 안에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그 한마디에 응급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멈칫하며 재준의 팔을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명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선두에 선 남자가 천천히 응급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침대에 누운 노인에게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뒤따라온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코드 발신자 확인됐습니다. 동료가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습니다. 블랙팬서 코드 74A 발신자 신원 확인 완료. 현재 미래의료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블랙팬서 코드라니. 아까 그 노인이 중얼거렸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설마 그게 진짜였단 말인가요? 선두에 선 남자가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환자의 담당자가 누구죠?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죠. 재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발견해서 응급 처치했습니다. 인턴 의사 신재준입니다. 남자가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서 심폐소생술 후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중증 저체온증 치료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재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이 환자를 옮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죠?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게 VIP 환자가 와서 침대를 비워야 해서요. VIP 환자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죠.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리가 없었죠. 그녀에게 이 노인은 그저 돈 없는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남자가 양복 안쪽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치더니 명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 보호하는 인물입니다. 국가 유공자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이에요. 이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자는 각오해야 할 겁니다. 명희의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으면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노인이요. 네. 이 노인이요.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뒤따라온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환자 최우선으로 치료받도록 조치해.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 그리고 그는 명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연락이 갈 겁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제주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니, 특별보호 인물이라니, 이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대체 누구이길래 군번줄과 총상 흉터, 그리고 블랙팬서 코드, 모든 것이 미스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주는 노인의 침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까보다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주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제준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주는 놀라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제준이 급히 불렀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순보가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하지만 제주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순복, 누군가의 이름 같았습니다. 순복이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한 가지 단서를 얻었습니다. 순복. 아마도 이 노인의 가족일 것입니다. 보호자를 찾을 실마리가 생긴 것이죠. 바로 그때 국정원 요원 중 하나가 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재준 선생님이시죠?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제준은 국정원 요원을 따라 응급실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요원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재준 선생님, 이 환자분을 발견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병원 앞 눈밭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것, 심정지 상태였던 것,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 그리고 응급실로 옮긴 후 원무 과장과 충돌이 있었던 것까지. 요원은 조용히 듣다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환자분 소지품 중에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까? 낡은 휴대폰 하나랑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군번줄을 목에 걸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슴에 총상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요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원이 돌아서려는 순간 제준이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이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신 건가요? 국가정보원까지 출동할 정도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요원은 잠시 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도 될지 고민하는 눈치였죠.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주는 멍하니 서서 노인의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80세 노인. 대체 이 노인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국가정보원까지 이 노인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때 응급실 밖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소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제주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고위 장성들이 양쪽에 서 있었고 뒤따르는 수행원만 해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응급실 안은 순식간에 검은 정장과 군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희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국정원만 해도 놀랐는데 이제는 국방부 차관까지 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점점 더 실감이 났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노인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존경,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강백산 선생님.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차관은 한참 동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차관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앞으로 나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원무과에서 있었던 일, 보안팀에게 끌려나간 일, 눈밭에 버려진 일, 심정지가 발생한 일, 그리고 치료 중단 압력까지. 보고를 듣는 동안 차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보고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명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원무과 과장입니까?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랬습니까?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전 당시 블랙팬서 작전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수십 명의 포로를 구출하고 적의 핵심 정보를 빼내왔죠. 그 과정에서 총상을 12발이나 맞았습니다. 그중 3발은 심장 근처였어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진작 죽었을 겁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귀국한 포로들, 작전에 참여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 정보 덕분에 막을 수 있었던 테러의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이분은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이 빚을 진 분이라고요.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조롱했던 노인, 치매 걸린 과대망상 환자라고 비웃었던 노인, 보안팀을 시켜 눈밭에 내다버렸던 노인. 그 노인이 전쟁 영웅이었다니. 차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명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요. 몰랐으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설령 이분이 평범한 노인이었다 해도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지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눈밭에 내다버리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VIP 운운하며 침대를 빼앗으려 했잖아요. 차관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명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각오하세요.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차관은 명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이 환자분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인턴 의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준이 대답했습니다. 차관이 다가와 재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분이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재준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여기서 똑똑히 봤습니다.
차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인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환자분을 지금 즉시 최상급 병실로 옮기세요.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하고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하겠습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차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주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재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차관이 돌아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까 잠깐 의식을 찾으셨을 때 누군가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복이라고. 아마 가족인 것 같은데 혹시. 차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순복. 강순복 여사.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아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가 왜 병원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내분 때문이 아닐까요? 차관이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수행원이 재빠르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관님, 강순복 여사께서 현재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급성 폐혈증 쇼크로요.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보증금 미납으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차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노인이 왜 원무과에 갔는지, 왜 해외은행 서류를 들고 갔는지, 왜 그토록 필사적이었는지. 지금 당장 강순복 여사를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비용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 병원 문턱에서 쫓겨나 눈밭에 버려지다니.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재주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초라한 행색.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조국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재준에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재준이 급히 물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우리 순복이는 괜찮나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의 첫마디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내의 안부였습니다. 재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내분도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두 분 다 살릴 겁니다. 노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55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노인. 이제야 그 간절함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차관이 노인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강백산 선생님, 저는 국방부 차관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두 분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국정원 요원들이 주변을 경호하고 군 관계자들이 오가며 보고를 주고받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쫓겨날 뻔했던 노인이 이제는 병원 전체가 떠받드는 최고 VIP가 되어 있었죠. 백사는 최상급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실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간호사 2명이 24시간 교대로 곁을 지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복도에 내팽개쳐지려 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순복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최고의 감염 전문의가 배치되었고 최신 항생제와 면역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중했던 상태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는 백산의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산이 직접 제준을 불렀습니다. 그 젊은 의사 선생, 어디 갔어요? 들어오라고 해요. 제주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산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리 와요, 젊은이. 백산이 손짓했습니다. 제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백산이 제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눈밭에서 죽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백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당신은 달랐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제주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백산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서양인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통역사와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차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서양인 남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JP 모건 자산관리 부문 아시아 총괄 대리인입니다. 강백산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요? JP 모건이요?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체 폐지 줍는 노인과 월스트리트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대리인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백산 선생님은 저희 은행의 특별 고객이십니다. 50년 넘게 거래해 오셨죠. 선생님께서 긴급 코드를 발동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왔습니다. 대리인이 백산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백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직접 왔군. 멀리서 수고했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코드를 발동하셨다는 건 긴급 상황이라는 뜻이니까요. 당연히 와야죠. 대리인은 파일을 펼쳐 차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대리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는 걸까요?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백산 선생님이 미래의료원 암센터 건립 기금의 최대 익명 기부자였다고요? 병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래의료원 암센터. 그건 이 병원의 자랑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암 전문 센터로 수많은 암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온 곳이었죠. 그 센터를 지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이 노인이라고요? 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백산 선생님께서는 20년 전부터 익명으로 이 병원에 기부해 오셨습니다. 암센터 건립 기금,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지원금, 의료 장비 구입비, 총 금액은 대리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듯 서류를 들여다보았죠. 약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
그 숫자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80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이, 해진 점퍼에 낡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노인이 800억 원을 기부했다고요? 그것도 익명으로 20년 동안? 그런데 대리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백산 선생님께서 치료비를 내러오셨다가 사기꾼 취급을 받으시고 서류를 찢기시고 보안팀에게 끌려나가 눈밭에 버려지셨다고요. 대리인이 천천히 병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부하신 돈으로 지은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리인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종이였습니다. 강백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로 미래의료원에 대한 모든 기부금 사용을 동결합니다. 앞으로 기부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금액도 전액 취소합니다. 병실 밖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 밖에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휘청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기금이 동결되면 병원이 어떻게 되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대리인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을 눈밭에 버릴 때는 병원 걱정 안 하셨잖아요. 명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으면 괜찮은 겁니까? 이번에는 백산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존중받아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눈밭에 버려져도 되는 겁니까?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동료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구한 거예요. 목숨은 다 똑같으니까. 백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한테는 목숨에도 등급이 있더라고. VIP 목숨, 일반 목숨, 쓸모없는 목숨. 그렇게 나누더라고. 명희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찧었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백산은 한참 동안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증오도 담기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너무 지쳤어요. 백산이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얼마나 적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800억을 기부하고도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그 삶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금 동결권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백산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리인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백산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께 나라가 이런 대우밖에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백산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차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그것보다 백산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백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을, 7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병실 안이 숨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산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죠. 7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백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955년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2년째 되던 해, 백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요. 그때 나는 25살이었고 순복이는 23이었죠. 우리한테는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100일도 채 안 된 아기였습니다. 제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였죠. 전쟁 직후라 세상이 엉망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마땅치 않았죠.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어요. 순복이와 아기는 처가에 맡겨두고요. 백산의 주먹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난 사이에 처가에 불이 났어요. 큰 화재였죠.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순복이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백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기는, 내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어요. 불에 타서 사라졌다고들 했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요. 아기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백산이 고개를 들어 차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70년 동안 찾았습니다. 돈을 벌면 수소문하고 정보를 얻으면 달려가고 그렇게 평생을 찾아 헤맸어요. 차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0년 전에 단서를 찾았어요. 백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화재 당시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도망치는 걸 봤다는 증인이 나타났거든요. 아기를 훔쳐간 거예요. 아마 자식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재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 여자를 추적했어요. 몇 년이 걸렸죠. 그리고 알아냈어요. 그 여자가 아기를 데려가서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는 걸. 성도 바꾸고 호적도 새로 만들어서. 백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여자는 죽었고 내 아들은 어디론가 떠난 뒤였죠. 흔적이 끊겼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뀐 이름이라도요. 신동혁. 백산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어준 이름이 신동혁이었어요. 제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신동혁. 그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신동혁이요? 신동혁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산이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젊은이? 얼굴이 하얘졌네. 재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신동혁입니다. 병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요. 신동혁이에요. 1955년생이시고 백산이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차관과 의료진이 황급히 부축했죠. 젊은이, 그게 정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신동혁이라고요? 네. 그리고 재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셔츠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도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물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재준의 손에는 낡은 은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죠.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정교한 세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백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거 보여줘요. 재준이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백산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 이거라고. 백산이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아기 목에 걸어줬던 거라고. 뒷면을 봐요. 재준이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하늘. 그게 내 아들 이름이에요. 내가 지어준 이름. 하늘처럼 높이 날라고 하늘처럼 맑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백산이 재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재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극적이어서, 너무나 운명적이어서. 저는 신재준입니다. 아버지가 신동혁이고 어머니가 김수진이에요. 백산이 재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자야. 당신이 내 손자라고. 재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차관이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DNA 검사 준비해. 그리고 신동혁 씨의 신원 조회도 해. 최우선으로. 의료진과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닮았다고. 백산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를 닮았어. 눈매가, 코가, 입모양이. 우리 집안 사람이야. 재준은 백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는 차갑기만 했던 그 손이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재준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손자로서. 네가 내 손자라고? 백산이 재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그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재준은 그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차관도, 국정원 요원도, 간호사도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저기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강순복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대요. 백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복이가 깨어났다고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순복이한테 가야 해요. 당장. 할아버지, 아직 몸이. 재준이 말리려 했지만 백산은 듣지 않았습니다. 55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내가 없으면 불안해할 거야. 가야 해요.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죠. 잠시 후 백산은 휠체어에 앉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재준이 휠체어를 밀었고 차관과 요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백산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죽어가던 아내. 그녀가 눈을 떴다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복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백산을 향했습니다. 여보. 순복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복아, 순복아. 백산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준이 부축했지만 백산은 뿌리치고 스스로 걸었습니다. 순복의 침대 곁에 도착한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복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긴요. 당신이 병원비 내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알아요. 알아. 다 알아. 순복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보,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무슨 일이에요? 백사는 대답 대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준이 서 있었습니다. 백산이 손짓했습니다. 순복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순복이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재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눈이 왜? 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 사람 눈이 왜 우리 하늘이랑 똑같아요? 백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이 아들이야. 우리 손자야. 순복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그녀도 알아보았습니다. 7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을, 그 아들의 아들에게서. 세상에. 순복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준은 순복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순복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호칭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렸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손자야. 순복이 재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백산이 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70년의 이별 끝에 드디어 중환자실 안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백산과 순복, 그리고 재준.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재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해요. 재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재준아,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전화가 왔던데.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재준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버렸습니다. 재준아, 재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재준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미래의료원으로 와주세요. 중환자실이요. 뭐? 무슨 일이야? 네가 다친 거야?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와주세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재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 같았죠. 알았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주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다고 했어요. 지금 바로 온다고요. 백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설렘, 불안, 기대. 7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만난다는 것. 상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복이 백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떨려요. 나도 그래. 백산이 아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동안 함께 아파했던 상처가 오늘 드디어 아물려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시간은 평생처럼 길었죠. 중환자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 선한 인상의 얼굴, 다부진 체격. 재준의 아버지 신동혁이었습니다. 동혁은 아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재준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까요? 국정원 요원들, 군 장성들,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재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다 누구고? 재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노부부를 가리켰습니다. 동혁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백산과 순복이 동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복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죠. 동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노인들이 왜 자신을 보며 우는 걸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저기, 실례지만 누구신지. 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준이 자신의 목에서 목걸이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목걸이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요. 동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 목걸이 뒷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강하늘. 그게 내 원래 이름이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그 목걸이는 내가 재준이한테 물려준 건데.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는 친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데려다 키웠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하지만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백산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동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준이 부축하려 했지만 백산은 손을 저었습니다. 스스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린 이 순간을 백산은 동혁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보다 키가 컸습니다. 당연했죠. 100일도 안 된 아기였던 아이가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으니까요. 하늘아. 백산이 불렀습니다. 7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호칭이, 그 목소리가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처럼. 나야. 아버지야. 백산이 떨리는 손을 들어 동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볼을, 이마를, 코를 마치 눈먼 사람이 더듬듯이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익히려는 것처럼. 내가 널 잃어버렸을 때 넌 이만했는데. 백산이 손으로 작은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100일도 안 됐었지. 그런데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제 아버지? 그래. 내가 네 아버지야. 70년 동안 널 찾았어. 하루도 널 잊은 날이 없었어.
백산이 동혁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팔이었지만 그 힘은 강했습니다. 동혁도 백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순복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가 직접 가야 해. 순복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재준이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백산과 동혁 곁에 도착해서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아. 순복이 울부짖었습니다. 70년의 한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평생 찾았어. 하루도 안 잊었어. 동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평생 몰랐던 친부모가 7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재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린 노인이 할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맸다니. 차관이 재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재준 선생,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재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쓰러진 사람을 살렸을 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살린 게 한 가족을 살린 거예요. 3대를 이어준 거고. 차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이 서로를 놓았습니다. 백산이 동혁의 손을 잡고 재준에게로 이끌었습니다. 하늘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동혁은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도 담겨 있었죠. 재준이가 설마. 그래. 네 아들이 나를 살렸어. 네 아들이 눈밭에서 죽어가던 나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어. 동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준아. 동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재준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인 줄. 당연하지. 백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복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70년의 이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동혁의 아내이자 재준의 어머니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재준아.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수진은 병실 안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울고 있는 남편, 울고 있는 아들, 그리고 낯선 노부부. 동혁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친부모님을 찾았어. 70년 만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이 될 노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산과 순복도 그녀를 바라보았죠. 수진은 천천히 노부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수진이에요. 백산과 순복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그리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하늘이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수진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병실 안은 온통 눈물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움이 풀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차관이 조용히 물러나며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시간을 들여라.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자.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는 오직 가족만 남았습니다. 백산, 순복, 동혁, 수진, 재준. 5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백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병실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복도 끝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병원을 주름잡던 원무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조롱했던 노인이 전쟁 영웅이었다니. 눈밭에 내다 버렸던 노인이 이 병원 최대 기부자였다니. 치료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던 노인의 손자가 바로 그 인턴 의사였다니.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아니었죠.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 국정원 요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윤명희 씨, 잠시 따라오시죠. 명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요원을 따라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국방부 차관과 병원장,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죠. 병원 최대 기부자를 학대했다는 것, 기부금이 동결되었다는 것. 이건 단순히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전체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윤 과장,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병원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환자를 사기꾼 취급하고 서류를 찍고 눈밭에 내다버려도 된다는 거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800억이야, 800억. 그분이 이 병원에 기부한 돈이. 그 돈으로 암센터 짓고 장비 사고 저소득층 환자 치료했어.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대했다고. 명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명희 씨,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 수준이 아닙니다. 응급환자 치료 거부, 강제 퇴거, 생명 경시.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명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사처벌이라니.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그분이 국가유공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이렇게 대했으니까요. 명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백산이 들어왔습니다. 재준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동혁과 수진, 순복도 함께였습니다. 명희는 백산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1000번 만번 잘못했습니다. 백산은 휠체어에 앉은 채 명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백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요. 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백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니까요. 명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백산은 그런 명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잊지 않을 겁니다. 명희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서류를 찢을 때 당신 표정 기억나요? 비웃고 있었죠. 보안팀 부를 때도 그랬고 눈밭에 버려질 때도 당신은 뒤도 안 돌아봤어요. 백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심장이 멈췄거든요. 눈 위에 쓰러져서 하늘을 보는데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우리 순복이 두고 죽는구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순복이 백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이 아이 덕분에. 백산이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자가 나를 살렸어요. 눈밭에서 죽어가는 나를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내 손자는 나를 살렸어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에. 하늘과 땅 차이였죠. 백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백산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나는 평생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도 적을 죽이면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백산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려 합니다. 명희의 고개가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백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도 예전처럼 살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 건가요?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백산이 차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관님, 이 사람 형사처벌은 하지 말아주세요. 차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알아요. 그래도요. 감옥에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것보다는 백산이 다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속죄하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든 저소득층 환자를 돕든 자기가 잘못한 만큼 갚게 해주세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백산에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나한테 갚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갚아요.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명희는 대답 대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백산이 월스트리트 대리인을 불렀습니다. 기금 동결 풀어줘요. 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 병원에서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환자가 없게 해줘요. 저소득층 환자 지원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누구든 치료받을 수 있게. 병원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백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순복이, 동혁이, 수진이, 재준이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갑시다. 가족끼리 할 얘기가 많잖아요. 백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재준이 휠체어를 밀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뒤따랐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이 진짜 영웅이구나.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에서만 영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웅이시네요.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준 노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폭설이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산과 순복은 나란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특실 2개를 터서 하나로 만든 넓은 병실이었죠. 두 사람의 침대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복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폐혈증은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죠. 백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정지와 저체온증의 후유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진짜로 살린 건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동혁은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얼굴을 안 보면 불안했죠.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주는 당연히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손자로서 어느 날 오후 병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백산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불러 모은 것이었죠. 나랑 순복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일부러 그렇게 살았단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 동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백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특수 임무를 맡았었지.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그 대가로 정부에서 돈을 줬어. 아주 많이 받았단다. 백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 내가 뭘 했는지 말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생각했지. 이 돈으로 사람을 살리자. 내가 전쟁에서 죽인 사람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리자고. 백산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 전 재산 목록이야. 다 합치면 2천억쯤 된단다.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동혁이 더듬거렸습니다. 2천억이요? 백산이 서류 봉투를 동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다 네 거야. 네가 쓰든 사회에 환원하든 네 맘대로 해.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아버지?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마.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지 마. 돈은 도구일 뿐이야. 사람이 먼저야.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산이 이번에는 재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준아, 좋은 의사가 되라. 돈 많은 환자만 치료하는 의사 말고 아픈 사람이면 누구든 치료하는 의사. 내가 눈밭에서 죽어갈 때 너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사. 재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3개월 후 미래의료원 앞마당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병원 측에서 마련한 감사패 수여식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 미래의료원은 20년 동안 익명으로 800억 원을 기부해 주신 강백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없도록 저소득층 의료지원 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백산 나눔 기금입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백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준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쓰러진 사람을 살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제가 그분을 살리면서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고
진짜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꿈도 다시 찾았습니다. 재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묵묵히, 이름 없이 사람을 살리는 삶. 백산이 손자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재준아. 네가 내 손자여서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구나.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백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보가, 우리 잘 살았지? 그럼요. 힘들었지만 잘 살았어요. 동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뭘 하긴. 순복이랑 손잡고 산책하고 니네 보면서 살아야지. 그게 최고야.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백산이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준아, 나중에 네가 늙으면 네 손자한테 이 이야기 해줘라. 사람은 돈이나 명예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게 진짜 유산이라고. 재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봄하늘.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네. 백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70년의 아픔이 끝났습니다. 블랙팬서의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재준에게로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